전세 구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클릭하면 다 거래 완료고 연락하면 어제 나갔다고 하고 처음엔 좀 더 찾아보면 나오겠지 싶어요. 근데 일주일 지나고 2주일 지나도 없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전세 탭을 닫고 월세 탭을 열게 돼요. 서울 평균이 150만 원이에요. 보증금 따르고 월세만 150만 원이에요. 이게 전세이자보다 비싼 시대가 된 거예요. 계약 만료 앞두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거 알고 들어가는 게 달라요. 일단 숫자부터 볼게요. 올해 서울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 비중이 처음으로 70%를 넘었어요. 10건 중 7건이 월세라는 얘기거든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전세가 주류였던 시장이 완전히 뒤집혔어요. 그리고 월세 가격도 올랐어요. 한국부동산원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 150만 원을 넘겼어요. 사상 처음이에요. 이게 월급에 얼마냐? 근로자 평균 월급으로 따지면은 월세가 소득의 36%예요. 버는 돈 3분의 1 넘게가 집값으로 나가는 거예요. 숫자로 보면은 단순한데 이게 생활에서 어떤 의미인지는 사람 얘기를 들어봐야 해요. 목동에서 식당을 15년째 운영하는 분이 있어요. 가게 월세 따로, 사는 집 월세 따로 내는 분이에요. 2023년에 보증금 8천만 원, 월세 140만 원짜리 집으로 들어왔는데 올해 6월에 갱신 시점이 됐어요. 임대인이 180만 원 달라고 했어요. 40만 원 인상이에요. 이분 식당 월 순이익이 400에서 500만 원이거든요. 거기서 집 월세 180만 원 내면 수입의 40%예요. 가게 월세는 그거랑 별개고요. 다른 데 알아봤대요. 강북도 다 올라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말을 했어요. 가족 계획도 잠시 미뤘어요. 월세 때문에 아기를 가질 결심이 안 서거든요. 저 이 말 듣고 진짜 한참 멍했어요. 월세가 출산 결정에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이게 한 가정의 얘기이기도 하지만은 저출산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두 번째는 강남역 근처에 신혼집 구한 부부예요. 2년 전에 역삼동에 120만 원으로 들어왔는데 올 4월에 계약이 끝났어요. 임대인이 150만 원 달라고 했어요. 보증금도 500만 원 더 올리고요. 주변을 다 찾아봤대요. 역삼동이 다 그 가격이었어요. 갈 데가 없었던 거예요. 결국 재계약했어요. 월세도 올랐고 보증금도 더 묶였어요. 선택지가 없었던 거예요. 이러면 언제 전세를 구해요? 계속 월세로 살다 보니 자산이 안 쌓여요. 세 번째는 25살 신입사원이에요. 신림동에 혼자 살고 있어요. 실수령액이 220만 원인데 올해 갱신 계약에서 월세가 50만 원에서 65만 원이 됐어요. 보증금도 100만 원 올랐고요. 월세 65만 원에 생활비 100만 원. 여기서 보험료 적금 빼면 남는 게 거의 없어요. 내가 왜 월세만 내는데 자산은 안 쌓이지? 25살이 하는 말이에요. 이 상황 보면서 세 가지 질문이 생겨요. 첫 번째, 전세는 왜 사라진 거야? 이건 표면적으로 설명이 돼요. 전세 공급이 줄었거든요. 근데 왜 줄었는지가 문제예요. 두 번째, 정부가 규제를 강화했는데 왜 월세가 오른 거야? 이게 좀 더 깊은 질문이에요. 정부가 투기를 막으려고 한 건데 결과적으로 월세가 오른 건지 이 연결고리를 이해해야 해요. 세 번째, 이 구조에서 각자가 왜 이렇게 움직이는 건데 정부, 집주인, 세입자 각자 합리적으로 행동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됐어요. 전세가 줄어든 직접적인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공급 감소고 다른 하나는 수익성 문제예요. 공급 먼저 볼게요. 수도권 다주택자 비중, 쉽게 말하면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분들 비율이에요. 이게 2019년 약 15.6%로 정점을 찍은 뒤 계속 떨어져서 2024년에는 13.9%까지 낮아졌어요. 숫자만 보면은 작은 변화 같은데 민간 임대 시장은 이 다주택자들이 주축이에요. 이분들이 빠지면은 전세 월세 매물이 같이 줄어드는 거예요. 공급 자체가 구멍이 나는 거죠. 두 번째는 수익성이에요.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50만 원이면은 수익률이 연 6%예요. 얼핏 괜찮아 보이는데 여기서 보유세랑 임대소득세를 떼고 나면은 실질 수익률이 4%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가 많아요. 은행 금리가 세서 5%대였던 시기랑 비교하면 굳이 임대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임대를 적거나 계속 한다면 임대료를 올려서 수익률을 맞추는 방향으로 가게 돼요.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줄었으니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당연한 흐름이에요. 근데 이 공급이 왜 줄었냐를 보면은 정부 정책이 깊이 개입돼 있거든요. 2022년 이후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했어요. 투기 억제 목적이었거든요. 양도소득세 중과. 쉽게 말하면 집 팔 때 세금 많이 내는 거예요. 거기에 다주택자는 대출도 받고 보유세도 올리고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때린 거예요. 정부 논리는 이거였어요.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하면은 투기가 억제되고 투기가 억제되면 집값이 하락하고 집값이 떨어지면 무주택자가 집을 사기 쉬워진다. 그런데 실제 결과는 달랐어요. 다주택자 규제가 강화되자 집을 팔기도 어렵고 들고 있으면 세금이 많이 나오는 상황이 됐어요. 새로 임대를 시작하려는 사람도 없어진 거예요. 결국 민간 임대 공급이 줄어들었는데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이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거예요. 신규 입주 물량 수치를 볼게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2024년 약 36만 호였는데 2025년엔 26만 호대로 줄고 2026년엔 15만 호대까지 떨어질 전망이에요. 2년 만에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거예요.
공급이 이렇게 줄어드는데 세입자 수요는 그대로거든요. 이러면 가격이 어떻게 될지는 뻔하잖아요.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떻게 했을까요? 비슷한 문제를 먼저 겪은 나라들이 있거든요. 오스트리아 빈을 볼게요. 빈은 전체 주택의 60% 가까이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이에요. 시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공주택의 협동조합 방식의 임대주택까지 합친 숫자예요. 저소득층만 사는 게 아니라 중산층도 입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장 임대료가 아무리 올라도 세입자한테 비싸면 공공 쪽으로 가면 된다는 쿠션이 있는 거예요. 참고로 싱가포르는 더 극단적으로 전체 주택의 80%가 공공주택이에요. 한국이랑 완전히 다른 세계죠. 한국은 어떠냐면 민간의 공급을 의존하면서 규제는 계속 강화해 왔어요. 그런데 규제로 민간이 줄어든 자리를 공공이 빠르게 채우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공공주택을 짓는 데는 최소 3에서 5년이 걸리는데 민간 공급은 정책 나오자마자 바로 줄거든요. 이 속도 차이가 지금의 공백을 만들어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구조 안에서 각자가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됐는지 볼게요. 그럼 월세를 올린 집주인 입장은 어떨까요? 목동 식당 사장님한테 40만 원을 올린 그 집주인이요. 집주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은 임대 수익이 올라간 건 맞지만 동시에 보유세 부담도 커졌어요. 집을 팔고 싶어도 양도세 중과 때문에 팔기가 어려워요. 임대로 계속 가야 하는데 수익은 맞춰야 하고 그러면 월세를 올려야 한다는 흐름이 생기는 거예요. 나쁜 의도가 아니라 세금과 규제 압박 속에서 수익성을 유지하려는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근데 그 결과가 이현준 씨 부담으로 온 거죠. 그럼 정부는요? 정부는 집값 안정화와 공급 확대 사이에서 계속 줄타기를 하고 있어요. 집값을 잡으려면은 수요를 눌러야 하는데 공급을 늘리려면은 민간이 들어와야 하고 민간이 들어오려면 양도세, 대출, 임대사업자 혜택 같은 규제를 풀어야 해요. 근데 그러면 집값 자극한다는 반발이 나오고요. 이 두 방향이 충돌하거든요. 어느 방향을 선택해도 반발이 생기는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 가장 빠르게 영향을 받는 쪽은 움직임이 느린 세입자가 되는 거예요. 세입자 입장은요. 역삼동 부부도 신림동 25살도 이현준 씨도 선택지가 제일 없어요. 정부처럼 정책을 바꿀 수도 없고 집주인처럼 비용을 전가할 수도 없어요. 그냥 오른 월세를 내거나 더 외곽으로 이사 가거나 이 두 가지뿐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현준 씨는 가족 계획을 미뤘고 신림동 25살은 저축을 못하고 있고 역삼동 신혼부부는 자산이 쌓이지 않는다고 했어요. 월세 상승이 단순히 한 달 생활비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10년 뒤를 바꾸는 문제예요. 구조 안에서 각자 합리적인 선택을 했는데 결국 그 무게는 가장 선택지가 없는 사람한테 떨어져요. 이게 지금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반론도 봐야 해요. 그래도 임대료는 시장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정부가 개입하면은 부작용이 생긴다는 반론이 있어요. 맞아요. 규제만 강하게 하면은 임대인이 공급을 줄이는 부작용이 생겨요. 근데 주택은 커피랑 달라요. 커피 가격이 오르면 안 마시면 되는데 집은 안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세입자는 싫으면 나가라는 말을 들어도 딱히 갈 데가 없어요. 집을 살 여력이 없어서 임차 시장에 있는 사람한테 시장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은 결국 그 부담은 세입자한테 고스란히 떨어져요. 결국 규제냐 시장이냐가 아니라 공공이 얼마나 빠르게 공급을 채우느냐의 문제예요. 빈이나 싱가포르가 임대료를 안정시킬 수 있었던 것도 규제 때문이 아니라 공공주택이 그 쿠션 역할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방향을 모르는 게 아니라 실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저는 더 답답해요. 지금 월세로 사시는 분들 혹은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예요. 일단 자기 계약서부터 다시 한번 꺼내 보세요. 계약 종료일이 언젠지 확인하는 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갱신 통지라는 게 있어요. 쉽게 말하면 나 계속 살겠다라고 집주인한테 미리 알리는 거거든요. 이걸 보통 만료 3개월 전에 해야 해요. 이 타이밍을 모르고 있으면 임대인이 먼저 조건을 제시하고 나는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구조가 돼요. 경기도나 인천으로 이사하는 걸 진지하게 검토 중인 분들 이사비랑 월 절감액을 먼저 계산해 보세요. 이사비 300만 원 들어도 월 30만 원 절감이면 10달이면 회수돼요. 계산이 되면 결정이 돼요. 그 다음에 해볼 수 있는 게 주변 시세 조사예요. 직방이나 다방, 부동산 114에서 지금 내가 사는 동네에 비슷한 평수, 비슷한 조건 물건을 3개 이상 찾아서 스크린샷 저장해 두세요. 이게 나중에 임대인이랑 얘기할 때 근거 자료가 돼요. 주변 시세가 이 정도인데 이렇게 올리는 건 좀 과한 것 같다는 말이 데이터로 뒷받침되면은 협상력이 달라져요.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라면 버팀목 전세자금 같은 정책 대출 자격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한국주택금융공사 고객센터 번호가 2688-8114예요. 전화해서 월세 사는데 전세로 바꾸고 싶다고 하면은 자격 여부 바로 알 수 있어요. 정책자금 금리가 연이해서 3%대라서 월세보다 이자가 낮아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월세 보조금 같은 지자체 지원 제도도 있는데 소득 기준이랑 신청 기간이 지역마다 달라요.
정부24에서 주거급여나 월세 지원으로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이거 모르고 못 받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오늘 얘기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서울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 비중이 처음으로 70%를 넘었어요. 아파트 기준 평균 월세는 150만 원을 돌파했고 계약 때마다 월 30만에서 50만 원씩 오르고 있어요.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두 번째, 이게 생긴 건 누군가가 나쁜 의도를 가져서가 아니에요. 다주택자 규제가 강화되면서 민간 임대 공급이 줄었고 공공이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정부 의도는 이해하지만 결과가 세입자한테 집중되고 있다는 게 답답한 거예요. 세 번째, 그래도 지금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계약서 다시 확인하고 시세 조사하고 정책자금 자격 확인하고 이것들만 해도 협상할 때 조금 달라져요. 월세 내면서 자산이 안 쌓인다는 느낌. 저도 솔직히 그 답답함이 이해돼요. 열심히 사는데 뭔가 계속 제자리인 것 같은 그 느낌. 근데 모르는 것과 아는 것의 차이가 있어요. 내 계약 타이밍 알고 내 선택지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조금 다르게 대응할 수 있거든요. 이런 얘기 앞으로도 계속 같이 해봐요. 구독이나 좋아요 눌러두시면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어요. 민트형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